1901년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포스터 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기의 새벽이란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20세기를 상징하는 여신이 있고요. 그 여신의 주위를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선통신기, 증기기관, 기관차, 자동차, 재봉틀, 사진기 등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인류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는 영국이 최고의 패권 국가였고요. 그리고 영국과 함께 프랑스가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30년대에 그 프랑스의 어떤 문필가였던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 안에 세계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인과 러시아라는 거인이 세계를 양분해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를 맞이했을 때 패권 국가는 역시 영국과 프랑스였죠. 그런데 이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이었습니다. 원래 1871년에 통일국가를 이룩한 독일이 엄청난 기세로 국력을 키웠고요. 그 국력은 고스란히 이 공업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독일의 에센이라는 곳에 있는 공단인데요. 그 독일의 그 공업을 상징하는 크루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할 때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을 제치고 최고의 공업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이 최고의 산업 국가였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독일이었죠. 이것은 독일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해군을 키우자고 하는 어떤 캠페인의 선전 포스터인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영국은 해양 국가고 독일은 대륙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군력을 키웠고 독일은 육군력을 키웠죠. 그런데 독일이 국력을 키우면서 바다까지 지배하자는 생각을 하고 엄청난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은 해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해왔는데 해군에서 독일에게 추월당한다면 그 패권이 뒤집히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에 독일이 도전하면서 긴장감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을 느낀 영국은 원래 그 전까지는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해서 그 동맹국을 따로 두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독일이 자꾸 크면서 영국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프랑스를 동맹국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우호 관계에 있는 러시아까지도 우방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한편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라고 하는 진영이 형성되고 이에 맞서서 독일은 형제국가와 비슷한 오스트리아 제국을 끌어들이고 동방에 있는 튀르크 제국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그 유럽이 두 진영으로 나눠서 그 대립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914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그 아래에 있는 세르비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들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재위 계승 후보자인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그 갈등 관계가 생기는데 이 세르비아의 후견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근데 이 긴장 관계가 결국은 유럽의 모든 국가, 즉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프랑스, 투르크까지 뛰어들게 되는 대전쟁으로 비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모든 교정국에는 환호와 그 환영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광경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벌이거나 아니면 성탄절 모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그 영국의 적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 한가운데에 있는 영웅광장에 모인 전쟁을 축하하는 인파입니다. 광장에 모인 그 수만의 젊은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저 코스염을 기른 청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독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환영하면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는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죠. 이것은 자원 입대해서 전선으로 떠나는 독일군 병사들의 모습인데요. 어떤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다 축제나 소풍 가는 듯한 즐거운 분위기죠. 그리고 열차의 겉면에 낙서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뮌헨에서 메스를 거쳐서 파리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뮌헨은 독일 도시고요. 메스는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적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국경을 거쳐서 곧바로 파리로 진격해서 승리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전쟁 포스터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이란 것은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었는데 이 총력전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 됐었고 이런 총력전에서는 전선에 있는 적 군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적국의 국민들도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적 군대뿐만 아니라 적국 전체, 적국 국민 전체가 다 미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터에 보면 상당히 미국적인 냄새가 풍기죠. 이 킹콩,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리따운 아가씨를 납치하고 파괴를 일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문명 국가가 아니라 야만 국가다. 악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국민사회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독일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국인 독일 전체 국민들에 대한 반감,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입대하라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 격돌의 현장입니다. 원래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었어요. 그런데 비약적으로 발전한 테크놀로지, 즉 대포의 성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 대포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동원되면서 엄청난 폭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저 숲이 저렇게 황량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나무 줄기만 남았습니다. 이런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유럽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병사들은 약 4년간 제1차 세계대전의 대전투에 투입돼 극심한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1916년 2월 베르댕 전투에 참전한 독일군의 경우 약 4개월간 총 200만여 명 중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벌어진 솜 전투에서는 전투 첫날 영국군 약 6만 명 중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군 180만여 명, 프랑스군 160만여 명,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120만여 명 등 제1차 세계대전은 총 900만여 명에 달하는 유럽 청년들의 생명을 앗아갔는데요.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남성 중 19세에서 22세 연령 집단이 약 35% 감소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 4명 중 1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실제로 병사들의 모습을 찍은 기록 사진인데요. 이 영국군의 모습입니다. 참호에서 웅크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돌격 명령이 내려지면 저렇게 뛰쳐나가서 돌격을 하게 됩니다. 영어에서 go over the top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저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나서지만 그 뒤에 나오는 광경은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의 진지로 가려면 수백 미터의 공간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서 적군의 포탄 그리고 적군의 기관총 사격 그리고 적군 진지에 다가가면은 철조망 시설에 길이 막히면서 볕단이 낫질에 쓰러지듯이 엄청난 병사들이
선혈을 흘리면서 목숨을 잃는 광경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바로 그 주검들을 수습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19세기식 전쟁관을 가진 군 지휘관들은 무기 체계의 변화로 방어는 쉬워지고 공격은 어려워진 20세기 초의 전쟁 양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용감하게 돌격하면 승리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인명피해는 극심해졌습니다. 주로 무인지대에서 벌어지는 대포와 기관총 사격, 독가스 살포 등의 공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영화에 자주 나오는 백병전, 즉 총을 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는 전투는 전체 전투의 약 0.1%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전술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프랑스군 병사의 모습인데요. 참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병사들은 처음에 1914년 8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전쟁을 즐기는 심정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단기간에 끝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면 각국의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쟁은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그리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 이런 1860년대와 1870년대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들은 주로 한 4개월 내지는 6주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곧바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내가 맞이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로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1914년 8월에 전쟁에 참여한 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넉 달 정도 싸운 다음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승리를 거두고 고향에 자랑스럽게 훈장을 달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가족에게 나의 무용담을 들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열차에 탄 젊은이들처럼 아주 밝은 모습,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은 완전히 예상을 깨고 넉 달이 아니라 그 뒤로 4해 동안, 4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해 동안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인명을 앗아가는 대전투가 끊이지 않고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식의 대전투를 겪으면서 이 병사들은 참호에서 극도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고생의 표정이 이 병사들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죠. 우리나라의 군대에서는 이 부대를 편성할 때 고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섞어서 부대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부대를 편성하는 원칙이 같은 고향 젊은이들을 같은 부대에 배치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자면요, 요크셔 지방의 젊은이들이 참전했을 경우에 그 요크셔 지방의 젊은이들로만 따로 부대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크셔 연대 아니면 버크셔 연대 이런 식으로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솜 전투 첫날 영국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을 때 그 부대가 투입되면 그 부대가 거의 전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모든 집에 다 전사 통보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줄초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수한 인명 피해를 겪으면서 그 피해가 후방에까지 전달되면서 전쟁의 참상이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틀러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히틀러가 첫 번째로 대전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1914년 말이었습니다. 리스트 연대라고 하는 부대에 소속되어서 전투에 임했는데 이 부대도 거의 전투에 투입되었던 병사의 80%가 죽거나 다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수속되었던 중대의 경우에는 너무너무도 피해가 커서
200명에 달했던 병사들 가운데 살아서 전열에 다시 돌아온 병사가 그 20명 남짓했어요. 그런 식의 그 피해를 입었던 부대의 한 그 구성원이 바로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가 특이한 운명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인명 피해가 계속되면서 병사들은 지쳐갔고요. 지친 상태에서 그 애국심이 사라지고 염전사상, 전쟁을 지긋지긋해하는 상황,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준다고 하면은 어떤 그 상황이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